예,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인준안 통과 배경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를 잠 전에 통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결 결과 발표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 예. 본격적인 표 분석에 앞서서 예. 이번 인준안 통과, 찬성 통과됐는데 의미가 있죠.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번 표결을 좀 가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 이번까지 부결을 시켜버리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절묘하게 함께 결합이 되면서 통과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특히 150명만 돼도 통과했는데 60명이 됐다는 말은 국민의당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결국 이제 국정 발목 잡기라고 하는 여론의 역풍, 또 호남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여당의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예. 결국 국민의당을 움직인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조바심을 내거나 숨을 죽이면서 봤을 거예요. 네. 결과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3일 앞두고 인준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결과. 역시 뭐 우리 국회는 뭐 국민의 어떤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부의 공백은 최소한 일단은 막아놓고, 그리고 정쟁이라든가 어떤 당과의 어떤 쟁투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정부가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인 공방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국회에서 물론 뭐 10석 정도 더 초과돼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이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에서 국민의당이 저는 가장 존재감이 돋보였고, 그리고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탈표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 의원들은 호남의 민심 때문에 섣불르게 이것을 부결시킬 수가 없을 것 같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 정도의 어떤 뭐 10여 석에서 20석 정도 예. 안철수의 어떤 그 존재감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저는 최대의 수혜를 입었다고 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표 분석을 해볼게요. 예. 교수님, 그 지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그때 동수 나왔잖아요. 가부. 그랬었죠. 예, 깜짝 맞습니다.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부결됐죠.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예. 그 표결 이후에 본회의 분위기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뭐 자체가 악수도 하고 다르죠. 국회의원들이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예. 일단은 찬성 160표 예. 그것부터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찬성적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 오늘 표결하기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나오지 않으면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국민의당의 분위기 자체가, 물론 자유투표를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160표라고 하는, 사실은 20표 정도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사실 30표 정도가 그러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밝혔죠. 때문에. 예.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하태경 의원이 또 일부 보수 야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고, 예. 국민의당도 뭐 전체적으로 다 지지는 않았지만 저기 뭐 예를 들면 기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지지층이 이게 통과되는 쪽으로, 찬성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고, 예. 일부 이제 왜냐하면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흠결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념 논쟁이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는데, 그거 외에 사법부 독립 문제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야당에서도 예. 그렇게 비판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몇 분 정도는 아마 이탈표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160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결국 국민의당의 소수는 일단 반대쪽으로 일정 부분 아니면 기권이나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 또 일부 야당의 한두 명 정도는 또 찬성 쪽으로 온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예. 이제 자유투표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돼서 그 부분이 결국 국회의원 개개인이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통해서 투표를 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 반대표가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그 보수 야당도 똘똘 뭉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 예, 당론으로 채택은 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이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우리는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번에 보인 모습은 그래도 우리는 형제다 이런 것을 정치적 보여준 겁니까? 표로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여론적인 부담 예. 그리고 앞으로 같은 뿌리 연대 연합 여지까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지나면 또 총선이 가까우면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라든가 정계 개편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까지 가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예. 이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모습으로 오늘 자유투표를 한 것이고 아니면 당론으로 투표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국민의당이 지금 처한 위치가 당론으로 해서 OX로 가기에는 상당히 예. 당의 위치가 지금 내부적인 구성 요인들이 예. 여러 구성 인적 구성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호남 출신 의원들은 찬성 쪽으로 간 것 같고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대표계 한 반 정도는 저는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연대라든가 연합이라든가 합당 문제에 두고 당의 통일된 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다. 예. 이런 어떤 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의총 때까지만 해도 그 자율투표냐 아니면 당론이냐 예.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자 이런 여론도 있었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막판까지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은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찬성적으로 기울었지만 그렇다고 당론으로 결정해버리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당론을 결정해서 찬성적으로 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 자체가 너무 여당이 끌려다니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 같이 자율투표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당이 책임질 문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이 전부 나섰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없는 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율투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찬성적으로 가지만 당이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드러낸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진통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대표의 그 문제적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 그 부분이 실제 국민의당에 어떤 식으로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 보세요? 집권 여당 지금 현 정부는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도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만이 집권당이 앞으로 순항할 수가 있을 것이지 이런 모습이 또 이제 통과됐다고 해서 또 직전처럼 해서 어떤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예. 협치의 모습이 실종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개혁 입법을 통과되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모습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이런 모습은 제1야당 한국당을 향해야지 국민의당까지 해서 멈추면 앞으로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개혁 입법 과정에서 개혁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개혁의 어떤 바람이 국민들한테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권 여당이 보여준 이런 협치의 모습 이것을 저는 한국당과 앞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당의 입장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정에 가결에 환영을 한다. 야당의 협력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그 사법부의 코드를 막지 못해서 좀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 방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가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찬성표가 160표가 나오기까지 공을 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당 쪽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하고 1등 공신을 꼽으라면 교수님께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1등 공신이라고 보고요. 예. 전화를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의 전화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그걸 제외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계속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충돌을 화해로 바꾼 모멘텀을 만들어준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청와대를 대표해서 어쨌든 사과도 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고 협조를 요청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그 사과 이후에 본인의 발언에서 사과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꼬를 튼 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청와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직접 나섰다는 점.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4일까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놔뒀을 때는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번에 부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점. 그 부분부터 사실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찬성표를 던져준 여야 의원들이 물론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굳이 한 명을 꼽으라면 원장님께서는 누굴 꼽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라든가 추미애 대표라든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은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은 국민의당이 왜 찬성표로 더 많은 의원들이 갔을까? 이것은 여론과 호남 민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부결됐을 때 앞으로 그러면 호남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으로 지방선거에서 표가 쏠림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안철수계가 상당 부분 저는 반대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은 당내 역학구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해도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전국 정당화를 하려면 선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명성도 버릴 수도 없고 지지 기반인 호남도 버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 민심이 가장 큰 1등 공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의 앞으로 향후 어떤 정계의 어떤 드라이브를 향한 내부 역학관계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랑 큰 산은 좀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해야 되고요. 옛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다시 해야 되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됐기 때문에 또 지명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돌아오면 굉장히 또 인사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앞으로 인사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인사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번 브리핑하면서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 시스템을 새롭게 개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그런 인사 시스템 개혁을 하거나 또다시 새로운 인사를 지명을 했는데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이제 또다시 인사 문제를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고심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서두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수준이랄까 국민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도덕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든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쉽게 인물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발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만 순위에서 20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예.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사람이 나서지 않는 부분. 그러면 인사청문회 100% 통과하는 현직 국회의원을 이렇게 그럴 청구하는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이제 가능성도 지금 있다. 예. 그게 정말 어려워지면 예. 결국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군가를 또 차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결국 이제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통과의 가능성을 조금 더 깊이 보고서 선택할 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국회의원을 더 이상 차출하면 저는 국민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본질적인 지역적인 관련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4명이가 가 있잖아요. 예, 역대 최다인데 예. 앞으로 더 차출을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협소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실토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예. 엊그제 비서실장이 천하의 탕평 인사를 앞으로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부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미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고 이번 앞으로 하는 인사들은 앞으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어떤 직을 걸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새로운 인사 실패가 나오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저는 사퇴를 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면 비서실장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각오를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리스크가 예. 대통령의 지지율로 직격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정권은 5년을 정말 힘있게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 밑에 어떤 스텝들은 예. 그때그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가는 길에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거에서 어떤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인사가 중요한 것이 정기국회가 지금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가 정기국회와 연결이 되면 고도로 어떤 여야 간의 공방의 어떤 소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난맥이 불거지면 결국은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도 집권 세력들은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그런 네.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지지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결과가 지지율이 4주째 하락했습니다. 60% 중반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네. 자, 오늘 이제 인준안이 통과됐어요. 그동안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외교안보 이슈 때문에 많이 가라앉았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네. 좀 오르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사 문제, 이 문제와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정치적 어떤 선택을 해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절대 반대라고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것은 협치가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보수 야당, 예.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에 합세해서 같이 해주는 예. 그런 인사라든가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첫째 안보 국민에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김에 보다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왜소해진다. 이것이 국민들이 이것에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준비 기간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예.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모두가 국정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개혁 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시혜를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협치의 대상은 보수 제1야당인 한국당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더 떨어질 것을 청와대는 각오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건 좀 낮다고 보고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만약에 상승 곡선을 다시 탄다고 하면 뭐 조금 그것도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유엔에 지금 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간 외교도 하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외국의 정상들의 협조도 끌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번 이제 투표 결과가 크게 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
물론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협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포함해서 예.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치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법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협치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면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든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계속해서 이제 답보 상태죠. 예, 그런 정의당을 상태죠.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병현 정무수석이 방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 후에 여야 대표 대화하는 자리를 준비하겠다. 지난번에 떠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야 대표 얘기하셨죠. 회동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갈 생각이 없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성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모르겠어요. 홍준표 예. 대표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정당의 대표는 참석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협치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유엔에서 활동했던 활동들의 설명도 하고 예. 또 야당의 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서 또 수렴할 건 수렴하고 또 본인이 얘기할 건 얘기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도 조금 마음을 여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가시고 밖에서만 얘기하시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여야정 협의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야당 대표들과 협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도 안정된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생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교수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얘기했던 뭐 자리만 형식적으로 들러리는 예. 하지 않겠다. 그것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을 새롭게 세워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보 국면에서 여야 영수 회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대표들이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예. 각 당의 입장과 방향과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가지 않더라고 각을 세우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세우면서 지금 숨어 있는 지지층을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노리는 것이고 물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지 않아도 다른 정당과 하면 된다. 그러나 저는 한국당 대표가 올 때까지 설득하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줘서 예. 적과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당이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청와대 영수회담에 가서 예. 앞으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여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회라든가 그리고 정당에서 치열하게 국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든가 청와대 정당 대표회의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당 의원들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지난번에 김희선 수상 그 부결됐을 때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만 다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정에 그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양새가 간다면 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정 파트너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를 맡으면서 강한 야당을 계속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일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정말 확실하게 했다는 부분. 이번에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걸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죠. 또 여당의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죠. 청와대 입장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죠. 그럼 존재감이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잃은 게 없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렇게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것이 결국은 예. 자유한국당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다시 말씀드리면 협력을 요청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색깔을 민주당 쪽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예. 야당과의 대화는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당과의 일정 부분 정책 연대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중립적 입장에서 뭔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존재감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저기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직접 국민의당 가가지고 반대표를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뭐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 앞으로 뭐 계속 될 것으로 보시죠.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위험한 함정이라고 봅니다. 네. 한쪽에서는 찬성해주고 어떤 것은 반대하고 예. 이렇게 됐을 이게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정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적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정당이 지금 현재 의원 수가 40명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당과 민주당의 그 표 사이에서 예. 결정권이 지금 과반의 표가 국민의당이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국민의당이 언제까지 이거에만 안주를 한다면 결국은 회색지대로서 예. 국민들이 결국 선택할 때는 예. 선명성에서 뒤지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런 데서 즐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컬러로 예.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이런 데 더 힘을 써야지 국민의당의 위대한 힘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예. 이런 멘트를 국민들한테 할 필요는 없다. 예. 다만 국민의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정강 정책이라든가 철학과 이념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예. 중도주의로 갈 것인가? 저는 중도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국민의당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일각에서는요 이번 인준안을 앞두고 만약에 또 다시 이제 결과가 네. 부결로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던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말 특히 중요한 이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권 내부에서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올 법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세요? 인위적 정계 개편은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한참 뒤에 있는데 정계 개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당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를 내다보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차세대 주자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차세대 주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력 주자가 있는 정당을 깨고 다시 민주당과 합친다? 이런 것들은 일단 합치면 큰 파이가 작은 파이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정계 개편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정계 개편의 어떤 정책인들도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고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나름대로 국민한테 깊숙이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총선까지 더 선명성을 드러낼 더 거다. 선명성을 드러내야 되기 예. 때문에 정책 연대조차도 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예. 그런 험로가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야당 쪽의 상황을 보면 네. 지금 뭐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지금 지도부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자강파, 통합파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당은 혁신 과정에서 지금 친박 출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야권 내에서 어떤 그 통합론 그 부분이 그 이루어질지 또 그 시기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될지 뭐 시기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무렵 뭐 그 이상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건 전망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여부와 그리고 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 예. 이런 것들은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퍼포먼스, 정치적인 어떤 카드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지나면 앞으로 총선이 마찬가지로 3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대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만약에 T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예. 자연스럽게 저는 바른정당이 한국당한테 흡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면 바른정당이 일정 부분 같이 가면서 향후 총선을 대비한 보수권 단합, 결합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차기 대선 여기까지 가는 어떤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방선거를 지나야 봐야만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국민의당보다는 사실 바른정당이 가장 이제 정계 개편을 일어난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면 인위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자강파와 통합파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의 진로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럼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측에 지금 현재 뭐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유승민계라고 하는 분이 10여 분 정도 있고 김무성계라고 따르는 분들이 8분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친박 청사인이라고 한 분을 내세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끝난 뒤에 출당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의 연대론에 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김무성 대표와 일부가 빠져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나 연합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바른정당하고 그 국민의당에 무슨 모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통합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또 선거 연대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저는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앞으로 어떤 정치권의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께.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됐어요. 이제 25일부터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부적격 의견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정치 성향이랄지 그다음에 뭐 도덕성 청렴성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말이죠. 그다음에 사법개혁까지 여러 가지 과제 많지 않습니까? 또 중요 재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문제라기보다 어떤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있어 정치적 이념성의 편향성은 저는 재판에 이게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죠. 저는 그분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띌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 판결을 내리는 데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판결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여야 모두 다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사법개혁에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잘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지금 현재 재판 중심의 행정이 구현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관료사회가 돼버렸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관료사회,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가 너무 큰 권한을 갖고서 사법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김명수 후보자가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 근무 성적을 평정 대상에서 제외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등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들이에요. 이 부분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만 하고 재판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진급하고 높은 자리로 가고 그 평정에서도 빠지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판 중심의 사법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6년 만에 첫 비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수 경력이 파격적으로 임명이 됐고 대법원은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앞으로 추구해야 된다. 정치권의 어떤 보수와 진보의 갈등처럼 사법부가 여기에 휘말리면 민주주의는 쓰러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인 요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혁을 하되 저는 점리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보수 야당이 우려했던 것은 경험 부족이고 이념 편향 시각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해도 하위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하고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욱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